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첫 번째 결혼기념일도 맞이하기 전에 이혼한 여자입니다. 물론 1년도 채우지 못한 결혼 생활이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아직 미혼인 여자분들에게 꼭 1년은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하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가 해보니까 연애와 결혼은 아예 차원부터가 다른 거였는데요. 연애는 남녀 두 사람의 영역이지만 결혼은 각각 집안들이 엮이면서 결혼한 당사자를 포함한 거대한 한 구성이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 구성원이 나랑 잘 맞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현실은 그게 어렵기 때문에 꼭 혼인신고 이전에 새로운 식구들과 소위 말해 간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음식도 상에 올리기 전에 간을 보잖아요. 싱거우면 간을 더하고 너무 짜거나 매우면 물을 붓던가 어떤 재료를 넣어 맛을 희석하는데 이도저도 안 된 망한 음식은 결국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가는 이치와 같은 거죠. 그런데 아직 검증도 안 해봤는데 덥석 혼인신고를 해버린다는 건 자기 인생을 걸고 모험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운이 좋아서 새로운 가족들과 잘 지낼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애석하게도 저는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집에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제 판단 미스였죠. 누가 봐도 특별할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평범하지 않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평범했던 사람이 며느리를 보면서 자기가 갑자기 신분 상승이라도 했다고 생각하는지 말도 안 되는 억지와 갑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르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이나마 세상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걸 꼭 알리고 싶어 사연을 적어보는데 부디 제 사연이 널리 퍼져서 당사자 귀에도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얼마나 이상한 집에 시집을 갔는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전 남편과 프랑스의 한 시골 마을에서 만났어요. 그곳은 한국 사람들이 거의 없는 곳이었는데 제가 하는 사업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잠깐 쉬러 갔을 때 배낭여행을 온 전 남편을 우연하게 만났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무슨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들릴 수 있는데 저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었네요. 우리 만남의 시작은 남들보다는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특별함은 개뿔. 지금은 그때 그놈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가장 베스트였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면 저와 전 남편은 4살 나이 차이가 납니다. 전 남편이 저보다 4살이 어렸거든요.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도 저는 30대였고 그놈은 20대였는데요. 그놈은 첫 번째 회사를 퇴사하고 퇴직금으로 한 달 동안 여행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4살 나이 차이는 그닥 많은 차이도 아닌데 그때는 왜 그렇게 남편이 어리고 풋풋하게 보이던지 무작정 아무 계획도 없이 여행을 하고 있다던 그놈이 멋있어 보이더군요. 그리고 타지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 너무 반가웠던 나머지 제 눈엔 콩깍지가 씌어지고 말았는데요. 그때 당시 프랑스는 동화 속에 나오는 그림처럼 예뻤고 저희 두 사람은 젊었고 또 혈기왕성에 사랑에 빠지지 않는 것이 이상할 일이었어요. 저희는 그걸 낭만이라고 착각했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계속 만남을 이어갔는데 처음엔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내다가 어느덧 연인 사이가 되었죠. 저는 당시 다른 직원도 없이
저 혼자 작은 의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저 혼자 하다 보니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바빴어요. 그런데 나이는 어려도 여자친구라면 끔찍하게 잘하던 그놈이 옆에 있으니 그게 뭐라고 의지도 되고 힘든하고 했는데요. 제가 워낙 일 욕심이 많아서 데이트할 시간도 많이 없었는데 그놈이 제 사무실로 출근하다시피 하면서도 저희는 거의 매일 또 만났어요. 그때는 사소한 것도 다 재미있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는데 영원히 우리 사이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세상엔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그때는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저희 둘은 영화를 봐도 꼭 멜로 영화를 주로 봤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도 영화 속 주인공처럼 해피엔딩이 될 거라고 심한 착각에 빠졌죠. 참 희한했던 게 저도 그놈도 멜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눈을 번쩍 뜬 연애세포 때문인지 그때는 멜로 영화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심지어 영화 속 남자 주인공보다 그 사람이 더 멋있었다고 생각했던 저였으니 당시 제 상태가 짐작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는 당시 눈이 삐었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걸 자각하지 못했고 마치 첫사랑을 다시 하는 사람처럼 그 사람한테 푹 빠졌는데요. 그렇게 연애를 하다 보니 4년이란 시간이 쏜살처럼 지나갔어요. 그 사이 저는 구멍가게 같은 사업을 하던 개인 사업자에서 직원 10명을 둔 회사의 대표가 되었는데 연매출도 수십억에 이르는 등 나름 빛나는 성과를 손에 넣을 수 있었고 그에 반면 직장인이었던 그 사람은 저를 만나고 난 뒤 한 번에 이직을 더하고 비로소 자신에게 맞는 회사를 찾았다며 정착해서 잘 다니고 있었는데요. 툭 까놓고 수입 면에서는 제가 그놈보다 두세 배는 더 많았지만 사랑하는 사이에선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나이가 나이인 만큼 저희 엄마가 본격적으로 저한테 결혼에 대한 압박을 하기 시작했죠. 세린아, 이제 너도 나이를 생각해서 연애 그만하고 결혼을 해야지. 너 그러다 다 늙어서 웨딩드레스 입는다? 엄마는 말을 해도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해. 내가 어디가 늙어. 넌 거울도 안 보니? 네 남자친구를 생각해봐. 주변에 어린 여자들이 얼마나 많겠어. 괜히 씌어져 있던 콩깍지에 벗겨지기 전에 얼른 결혼해. 내가 네 회사 최초 투자자인 거 까먹지 않았지?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들어줘야지. 엄마 진짜 치사하다. 그리고 공과 사는 좀 구별해야 하는 거 아니야? 회사에 투자한 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나 엄마가 투자한 돈 다 갚았잖아. 갚았어도 내가 투자한 사실은 변하지 않지. 그리고 말은 바로 하자. 나는 니네 회사에 투자한 게 아니고 너한테 투자했어. 그러니까 너는 내가 요구하면 다 들어줄 의무가 있다고. 아니, 내가 언제 결혼하기 싫대? 근데 엄마도 생각을 좀 해봐. 결혼이라는 게 나 혼자 해? 그렇다고 나이도 많은데 내가 자존심도 없이 결혼해달라고 영찬이한테 매달려? 으이구, 그러니까 그것도 기술이지. 상대가 먼저 결혼하자는 말이 나올 수 있게 네가 좀 잘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튼 너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식 올릴 수 있게 해. 이런 식으로 저희 엄마가 저만 보면 빨리 시집을 가라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제 사업은 저희 엄마가 초기 자본을 지원해 주셔서 시작할 수 있었기에 어찌 보면 저한테 저희 엄마는 거스를 수 없는 대주주 같은 위치였어요. 그리고 저도 연애를 4년 넘게 했기에 그놈이랑 슬슬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전 남편이었던 그놈을 참 예뻐라 해서 저도 그 점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놈도 저희 부모님, 특히 저희 엄마한테 곰살맞게 잘했는데요. 전 남편이 집안에서는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위로 형과 누나가 있는데 자기 말로는 자기가 집안에서 제일 애교가 많다고 했는데, 하긴 사귀기 전 누나 동생하고 지낼 때도 귀엽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죠. 반면 저는 외동으로 위로도 아래로도 형제나 자매가 없었는데, 제가 좀 무뚝뚝한 편이라 그놈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거 저래가지고 연애는 할 수 있을까? 집신도 다 짝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애 짝도 저렇게 무뚝뚝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이 많으셨는데 정반대인 연하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가니 그날로 저희 부모님의 얼굴이 싹 바뀌셨죠.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하루라도 빨리 어린 남자친구가 콩깍지가 벗겨지기 전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농담처럼 말했는데요. 그런 몰아가는 분위기도 한몫해서 저희는 상견례를 거쳐 결혼식 날짜를 잡았어요. 그러자 누구보다도 저희 엄마가 참 좋아했는데 한 번은 이런 말도 하더군요. 너는 어디서 영철이 같은 남자를 다 만났니? 지금에서야 하는 말이지만 나랑 네 아빠는 네가 행여나 너랑 똑같은 남자 데려올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도 몰라. 너도 너 자신을 알겠지만 네가 좀 쌀쌀맞냐? 근데 사위까지 찬바람 쌩쌩 불면 우리는 얼어 죽는 거 아니냐고. 우리끼리 농담한 적도 있다. 엄마는 영찬이가 그렇게 좋아? 누가 보면 내가 아니라 엄마가 좋아하는 줄 알겠어. 얘가 뭐래. 영찬이 하면 깜짝 놀라겠네. 나는 그냥 널 좋아해주는 영찬이가 너무 고마워서 그러지. 너한테도 그렇지만 우리한테도 엄청 잘하잖아. 그만큼 예쁜 게 또 어딨어? 사람 좋고 성실하면 되는 거지. 이제부턴 그저 잘 살기만 해. 시댁 식구들한테도 잘하고. 알겠지? 이렇듯 저희 엄마가 제 결혼과 제 남편감에 두 팔 벌려 환영을 해주니 저도 모처럼 자식된 도리를 한 것 같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결혼 전 그놈을 소개했는데 그곳 분위기도 남편이 연하라는 이유 때문에 참 뜨거웠죠. 세란이 저거 은근히 눈 높더니 저거 봐. 지 혼자 연하 남자 데려왔잖아. 난 하도 누구 만난다는 말이 없어서 결혼 생각 없는 줄 알았는데 뒤에서 저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줄은 몰랐잖아. 우리 남편이랑 무려 8살이나 차이 난다. 대박이지? 야, 우리 남편이랑은 10살 차이 나. 갑자기 내 남편 완전 늙어 보이는 거 알아? 에휴, 나도 능력 있으면 연하남 꼬셔서 결혼하는 건데. 야, 니들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난 꼬신 적 없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야. 기집애, 아닌 척은? 그래, 니들은 프랑스에서 만난 운명이다 이거지? 좌관 정세린, 좀 멋있다. 우리 중에 네가 제일 잘 나가는 거 알지? 그니까 시집가기 전에 크게 한턱 쏴. 저는 그때 못해도 100만 원은 좋게 넘게 친구들한테 썼어요. 남자들 결혼 전에 총각 파티 한다고 하는데 저도 뭐 그런 거 비슷하게 한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1년도 못 살고 이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친구들이 태워주는 비행기에 좋다고 타서 우쭐했던 거예요. 제가 잡은 게 황금이 아닌 황금색을 띤 똥이었는데 새삼 그때 쓴 돈이 너무 아깝네요. 하지만 그때는 똥을 황금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행복을 꿈꾸며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부동산 투자 차원으로 매매한 아파트가 있었는데
마침 세입자도 집을 사서 나간다고 하고 위치며 평수며 신혼집으로 거기만한 곳이 없어서 제 아파트에 신혼을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그놈이 돈을 그다지 많이 모아놓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작은 제가 80% 넘게 준비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시댁은 시아버님이 작은 공장을 하는 평범한 집이었는데 시아버님 공장에 일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희 회사 직영 공장으로 시아버님과 손을 잡았고 그 뒤 밤낮 없이 공장이 풀가동되었는데 그때 시댁 형편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를 참 예뻐해 주셨는데요. 네가 우리 집 복덩이다.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이후로 모든 게 다 좋아졌어. 너무 고맙다. 고마워. 내가 평생 너한테 잘할게. 저는 저때까지만 해도 제가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시댁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편히 지내는 며느리도 없을 거라고 자부했는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더군요. 제 도움이 있긴 하나 시아버님이 돈을 제법 벌게 되니 시어머니는 언제 돈 때문에 힘들었냐는 등 사모님 놀이에 푹 빠지셨어요. 그리고 그토록 저를 예뻐해 주시더니 이젠 자긴 바쁜 며느리보다는 자기 아들에게 잘하고 시댁에 잘하는 며느리가 좋다고 태도를 바꾸셨는데요. 그러면서 잘하지도 못하는 음식을 자꾸 만들어 시댁에 와서 밥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원래 가족이라는 게 자주 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오죽하면 한솥밥 먹는 가족이라는 말이 있겠니? 괜히 바쁜 척하지 말고 주말엔 시댁에 와서 시부모님한테 효도도 하고 도리도 해. 며느리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다. 내가 너 많이 예뻐하는 거 알지? 네가 예뻐서 이러는 거야.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예쁘면 제 편의를 봐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바쁜 건 안중에 없는지 제가 피곤해서 오늘은 좀 쉬고 싶다고 하면 서운하다고 하시면서 사람을 들들 볶으시는데 음식이라도 잘 하시면 그 음식 먹으러 간다고 치지만 저희 시어머니 음식 솜씨는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었어요. 저희 시댁 식구들은 시어머니만 빼고 다들 말랐거든요. 그리고 마른 몸이 증명하듯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시어머니만 풍채가 좋으셨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음식 솜씨라고는 1도 없는 미식가셨거든요. 혀는 맛있는 걸 기가 막히게 잘 찾지만 손은 그런 혀를 따라가지 못했으니 남편도 자기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은 먹기 싫다고 할 정도였어요. 건강에 나쁠지언정 자기는 그냥 라면이 좋다고 했는데요. 우리 엄마는 설명서대로만 끓이면 맛있다는 라면도 못 끓여. 참 희한한 게 우리 엄마 손만 거쳤다 하면 그 음식은 소생 불가능했는데 문제는 우리 엄마가 그걸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끊임없이 음식을 만들고 식구들한테 먹이는데 나는 자기랑 결혼하기 전까지 미각을 잃은 줄 알았다니까. 뭐? 자기 프랑스에서 엄청 잘 먹었잖아. 나는 그래서 자기가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안 찌는 타입인 줄 알았는데. 그래, 내가 그때부터 진정한 미식을 알게 된 거야. 나 너무 불쌍하지 않아? 사람들이 요즘 내 얼굴 보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 줄 알아? 장가 가더니 얼굴이 좋아졌대. 이 바보야, 그거 살쪘다는 소리야. 뭐가 됐든 난 지금이 딱 좋아. 자기도 음식 솜씨 좋고 무엇보다 우리 장모님 음식은 둘째라면 서럽잖아. 나야말로 장가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자랐지. 아, 맞다. 우리 언제 우리 집에도
장모님 반찬 좀 갖다 드리자. 요즘 우리 아빠가 도통 입맛이 없다는데 일은 맨날 바쁘잖아. 누나가 걱정이 많더라고. 그래?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 그냥 물량 조절할까? 다른 공장에 절반 의뢰하면 되는데. 에이, 지금 우리 아빠가 얼마나 신났는데 절반씩이나 다른 공장에 맡겨. 나는 그냥 우리 아빠가 식사라도 잘하시면 좋겠다는 거지. 우리 엄마가 해주는 음식 말고. 그러니까 장모님 반찬 좀 갖다 주자. 저는 반찬 가져다 드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갓 시집 온 며느리라 시아버님 건강이 많이 걱정됐어요. 그래서 친정엄마한테 부탁해 보양식과 약국에서 파는 고가 영양제를 사들고 시댁에 방문했는데요. 그때 제가 양손 가득 시댁집 문턱을 넘으니 시어머니가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신이 만든 김치 부침개라며 저한테 먹어보라고 했는데요. 김치 부침개라고 하면 웬만해서는 맛이 없기가 힘들 텐데도 이건 도대체 무슨 맛인지 처음 먹어보는 맛이 났어요. 이 정도면 그냥 시중에 잘 나와 있는 밀키트를 사서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 음식으로 먹어보시고는 뿅 하고 반해버리면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음식에 대한 집착이 좀 있으신 편인데 완전 저희 엄마 음식에 꽂혀버리신 거죠. 저희 엄마가 음식 솜씨가 정말 좋거든요. 오죽하면 가게 하기 전부터 저희 엄마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이 돈을 줄 테니 팔라고 해서 지금의 반찬 가게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엄마는 음식 하시는 것도 정말 좋아하시고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게 너무 기뻐 늘 정성을 다해 음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남는 것보다는 부족한 게 낫다며 욕심내지 않으시고 적정량만 만들어 파셨는데요. 그래서 저희 엄마 가게의 인기 반찬들은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모두 솔드아웃이 되는 일이 허다했어요. 저희 엄마 손이 작은 편도 결코 아닌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찾아주니 저희 엄마는 점점 동네에서 유명해졌죠. 그리고 저희 엄마는 가격도 저렴하게 받는 편이셨는데요. 늘 반찬들을 완판하시다 보니 돈도 제법 많이 버셨고 그동안 힘들게 매달 갖고 계신 대출금도 모두 변제하는 등 저희 친정은 저희 엄마가 반찬 가게 하기 전과 후가 분명하게 달라졌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저는 사업에 투자도 받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제가 빌린 돈과 이자도 톡톡히 챙겨드렸으니 저희 엄마는 또 돈을 번 셈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엄마는 음식하는 걸 정말 좋아하셨는데요. 그런 저희 엄마의 음식에 시어머니가 홀딱 반해 저는 한동안 친정엄마가 저희 부부 먹으라고 주신 반찬을 시댁에 대부분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보다 삼시세끼 다 드시는 시부모님은 반찬도 엄청 빨리 드셨고 결국 저희 집에 있는 친정엄마표 음식을 전부 가져가셨는데 그것도 며칠이 되지 않아서 다 드시고 없다시면서 시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사부인이 음식을 진짜 잘하시네. 네 시아버지가 요즘 식사를 잘해서 살도 붙고 보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가 사부인께 말씀 좀 잘 드려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으로 반찬을 보내주시면 어떨까? 네?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그래, 이왕이면 반찬 겹치지 않게 해서 종류별이랑 그때그때 제철 음식 같은 것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아, 그럼 엄마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음식값은 선불인 거 아시죠? 뭐? 나더러 지금 돈을 내고 사 먹으라고?
얘 좀 봐. 너 지금 농담하는 거지? 사돈지간에 무슨 돈을 주고 받니? 그냥 음식 하실 때 우리 것 조금만 따로 담아서 보내달라는 거지. 너도 그렇게 받아서 먹고 있는 거 아니야? 그야 저는 딸이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자주 엄마한테 음식 받지도 않아요. 딸이랑 사돈이랑 뭐가 다르니? 가족은 가족인데. 그리고 니들은 나가서 일하니까 밖에서 먹는 날도 많아 그렇다지만 우린 아니잖아. 그럼 나는 그런 줄 알고 있으마. 아, 지난번 꼬막무침 너무 맛있던데. 그것도 꼭 좀 말해서 많이 주시라 그래.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반찬을 공짜로 드실 생각에 잔뜩 신이 나서 제 표정이 일그러진 것도 보지 못하시고 시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얘기하고 공짜로 음식은 절대 안 된다고 자기가 좋게 말씀드리라고 했는데요. 여태까지 항상 제 말이라면 잘 들어주고 저희 부모님을 진심으로 생각하던 남편의 반응은 제가 생각한 것과 달랐어요. 자기야, 반찬 그거 좀 보내주시는 게 그렇게 돈까지 받을 만큼의 일일까? 뭐? 그렇잖아. 일부러 만드시는 것도 아니고 장모님은 음식 만드는 게 일이시고 우리도 가끔 얻어먹는데 우리 부모님도 그냥 조금 얻어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 아마 장모님도 돈은 안 받겠다고 하실걸? 장모님한테 여쭤봤어? 아니, 우리 엄마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나는 가끔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음식 받으면서 공짜는 아니라고 생각해. 물론 우리 엄마가 반찬 가게를 하지만 그거야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 왜 또 말을 그런 식으로 해? 그냥 좋은 게 좋다는 거지. 알겠어. 그럼 내가 낼게. 그럼 되는 거잖아. 아니, 뭐가 됐는데? 정작 반찬 드시는 분은 돈 낼 생각이 없는데 왜 그걸 자기가 해? 그리고 자기 돈이 자기 혼자 돈이야? 그럼 어쩌라고. 자기는 꼭 우리 엄마한테서 돈을 받아야겠어? 그래야 속이 시원해? 막말로 이제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지도 않으시면서 당연히 반찬 가게 하시는 거 알면 먼저 돈 내고 사드신다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나는 그것부터가 기분이 나빠. 그거나 저거나지. 돈에 이름 쓰는 것도 아닌데. 장모님은 돈 받고 우리 엄마는 장모님이 해주신 반찬 받으면 되는 거잖아. 나는 자기가 좀 이상하다. 자기도 뭐 시어머니라 그래? 저는 남편의 말에 기분이 확 상해버렸어요. 저는 다르고 다르고 생각해서 이건 경우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자기 엄마가 시어머니라 제가 고깝게 듣는 거라고 오히려 서운해 하더군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시어머니가 돈을 내고 주문해서 드시는 거면 몰라도 저희 엄마 힘들게 그것도 일주일마다 정기적으로 음식을 해다 바치는 꼴은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정엄마한테 일부러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렸는데요. 중간에서 저희 엄마 음식 맛을 본 시어머니만 안달이 났죠. 그리고 저한테 또다시 전화를 하셔서는 저희 엄마더러 반찬 좀 종류별로 보내라고 시키라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말했어요. 드시고 싶으시면 선불로 돈을 내시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뭐? 그깟 반찬 좀 얻어먹는데 돈까지 내라고? 너는 무슨 애가 그렇게 야박하냐? 그냥 좀 나눠 먹을 수도 있는 거지. 라며 대놓고 서운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굽히지 않고 말했죠. 어머니, 저희 엄마도 힘들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수고비는 당연히 챙겨주셔야죠. 저도 공짜로 얻어먹는 것 같지만 저희 엄마한테 용돈 보내고 나름 성의 표시해요. 그럼 네가 하는 김에 내 것까지 해. 그럼 되겠네. 너 우리 아들이 나 대신 돈 내겠다고 했는데도 안 된다고 했다며? 도대체 그 심보는 뭐냐? 심보요? 저는
다만 파는 음식이니 돈 내고 드시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어쩌다가 한 번도 아닌데 그럼 그걸 다 돈도 안 받고 하라고요? 언제까지요? 시어머니는 제가 너무 정없이 돈돈거린다며 됐다고 더럽고 치사해서 안 먹는다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 일로 마음이 상해서 한동안은 시댁에 가지 않았는데도 남편도 그 일로 저한테 한동안 삐쳐 있었죠. 하지만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남편이 삐쳐 있건 말건 신경 쓰지 않고 제 일하기 바빴는데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저에게 친정엄마 가게 근처에 볼 일이 있다며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내가 모임이 그쪽 동네에서 하거든. 근데 알면서도 인사도 안 하고 홀랑 가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서 모처럼 가서 인사도 좀 드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돈 내고 반찬 좀 사오려고. 그건 괜찮잖아. 시어머니는 일부러 말을 그렇게 하시며 친정엄마 가게 주소를 물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돈 내고 반찬을 산다는데 말릴 필요는 없겠다 싶어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린다고 했는데요. 모임은 핑계일 뿐 저희 엄마 가게에 가서 반찬 얻어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고 시어머니에게 주소를 알려드린 후 친정엄마한테 시어머니가 조만간 갈 거라고 알고 있으라고 귀띔을 해드렸고 그러면서 꼭 돈은 받으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제가 돈에 집착한다기보다 처음부터 저희 엄마가 돈을 받지 않으면 저희 시어머니가 계속 가게에 방문해 공짜 타령을 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자 저희 엄마는 자기가 알아서 한다며 알겠다고 바쁘니 전화를 끊자고 하셨고 그 뒤 한동안 아무 연락도 없어서 저는 제가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고 끝났구나 안심을 했죠. 하지만 제가 안심한 게 문제였어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친정아빠가 생신이셔서 친정에 갔다가 시어머님 반찬 이야기가 나왔는데 글쎄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돈을 받지 않고 시댁에 반찬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에 완전 기함을 했어요. 엄마는 왜 그걸 돈도 안 받고 해? 뭘 그까짓 걸 가지고 돈을 받냐? 그냥 내가 한 음식이 맛있다고 하시니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리고 그 덕에 그 양반이 너 예쁘게 봐주면 서로 좋은 거잖아. 엄마, 나 어차피 그 집에서 예쁜 며느리야. 막말로 나 아니었으면 그 집이 지금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래도 그게 아니지. 그냥 이건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나서지 마. 원래 음식 가지고는 사람 서운하게 하는 거 아니야. 몰라 진짜. 내가 엄마 때문에 못 살아. 내가 그 일로 시어머니랑 싸우고 남편이랑도 싸우고 그 난리를 쳤는데. 그니까 왜 엄마한테 그냥 말하면 될 일을 뭐하러 그랬어? 저는 친정엄마 말에 속이 상했어요. 뭐하러 그랬긴. 저도 제 엄마 힘든 거 싫어서 그런 건데 정작 그 마음을 엄마가 몰라주니 뿔이 났죠. 그리고 옆에서 저희 아빠는 그냥 네 엄마 성격이 저런 걸 어쩌냐? 그냥 너도 이해하고 엄마한테 맡겨. 아빠도 옆에서 그러지 말라고 많이 말렸어. 그런데 소용없는 걸 어쩌냐? 라며 저더러 이 일은 그냥 넘기자고 하셨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시어머니가 너무 얄미웠어요. 결국엔 당신이 저희 엄마 가게에 가셔서 공짜로 음식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된 일인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아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는데요. 난 분명 돈 드린다고 했어. 네가 중간에서 난리 칠 것 같으니 사람 우습게 만들지 마시고 돈 다 받으라고 했는데 니네 엄마가 극구 안 받겠다고 했다. 이건 뭐 어느 장단이 춤을 추라는 건지. 그래도 당사자가 됐다고 하니 뭐 어쩌니. 그냥 감사하다고 하고 맛있게 먹고 있다. 어머니도 참
꼭 그렇게 저희 엄마 반찬을 드셔야겠어요? 아무리 입에 맞으셔도 저희 엄마가 파출부도 아닌데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음식을 보내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우리끼리는 아무 문제 없는데 네가 거기에 왜 나서니? 내가 알아서 하마. 내가 고마우면 성의 표시하고 그럼 되는 거지. 꼭 사돈지간끼리 계산기 딱딱 두드려야 되겠니? 얘는 사업을 하는 애라 그런가? 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해? 너 내가 우습냐?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에게 더 이상은 반찬값 얘기로 자기 기분 상하게 하지 말라며 호통을 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며 저더러 신경 끄라고 하셨는데 꼭 자기가 저희 엄마를 부리는 사람처럼 말씀을 하시니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빴죠. 하지만 당사자인 저희 엄마가 오케이 한 일이라 더는 나설 수 없었어요. 그저 당신이 알아서 성의 표시한다는 시어머니의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무리를 했는지 저희 친정엄마가 칼을 쓸 수조차 없을 정도로 손목이 아프다고 하셨고 결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상태가 너무 심해서 수술까지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고집을 부리더니 무리를 해서 몸까지 상하게 하냐고 속이 상해서 친정엄마한테 짜증을 부렸는데 정작 저희 엄마는 저희 시댁에 음식을 못 해줄까 그것만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엄마,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해? 엄마 손목이 그 모양인데 엄마는 우리 시댁에 반찬 못 보낼까봐 그게 걱정이야? 아니 그냥 그 양반들도 내 음식 먹다가 못 먹으면 좀 그러니까. 별 걱정을 다 해. 엄마는 그냥 엄마 몸이나 잘 챙겨. 이참에 그냥 가게도 정리하든가. 처음엔 무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요즘 왜 그래? 엄마 갑자기 돈 욕심 생겼어? 저는 그때 엄마 속도 모르고 그딴 소리나 했어요. 그러자 저희 아빠가 저한테 그만하라는 눈짓을 보냈고 옆에서 가만히 있던 남편도 기분이 상한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아빠가 슬쩍 저만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너 엄마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엄마 손목 저렇게 된 거에는 나름 이유가 있어. 이유? 무슨 이유가 있어서 자기 몸까지 상하게 만드는데? 니네 시어머니가 처음엔 아무 소리 안 하더니 나중엔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아졌어. 양도 그렇고 이건 뭐 새벽 내내 니네 시댁에 보낼 음식만 만들고 있는 거지. 거기에 손 많이 가는 건 또 어찌나 찾으시는지. 내가 돈도 안 받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한 소리를 해도 니네 엄마가 언제 내 말 듣던? 이게 다 너한테 좋은 거라고 하고 참다가 날이 났다. 뭐야? 결국 그런 거였어? 그래. 근데 너도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누굴 탓해? 네 엄마가 선택한 건데. 괜히 정서방 눈치 보이게 그러지 말고 네가 좋게 말해서 엄마 손목이 저렇게 돼서 그러니 당분간 음식은 못 보낸다고 해라. 그리고 겸사겸사 네 엄마 가게도 정리하게 할 거야. 괜히 여기서 더 일했다가 더 큰일 나지. 내가 정말 우리 엄마 때문에 못 살아. 내가 이럴 줄 알고 애당초 돈을 받든가 아니면 딱 잘라서 거절해야 한다고 한 건데. 저는 친정아빠 말에 속이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최대한 좋게 말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차마 좋게 말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 길로 바로 시댁으로 향했죠. 그러자 남편도 제가 무슨 사고를 칠까 전전긍긍하며 따라왔는데 저희 부부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집에 오니 시어머니가 토끼 눈을 뜨시며 놀라셨어요. 그리고 시댁에는 시끌시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요. 아니, 니들이 연락도 없이 여기 무슨 일이냐? 오늘 우리 집에서 개모임 해. 니들 급한 거 아니면 나중에 와.
개모임이요? 집에서요? 그래, 내가 모처럼 음식 대접한다고 사람들 불렀다. 밖에 나가서 먹으면 비싸기만 하고 영양가 하나도 없는데 집에 있는 걸로 먹기로 했어. 아, 집에 있는 걸로요? 저는 그 말에 딱 꽂혀버려서 그 길로 시댁 냉장고부터 열었어요. 그러자 냉장고 안에는 저희 엄마가 라벨링까지 딱 해서 보내준 음식들로 가득했는데요. 사람들은 갑자기 찾아온 며느리의 등장에 어안이 벙벙해하면서도 연신 음식이 맛있다며 칭찬을 늘어놓으셨어요. 오 여사가 보기보다 음식을 잘하네? 세상에, 이렇게 음식을 잘하면서 여태 집에 와서 밥 먹으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오 여사가 하도 음식을 못한다고 해서 정말 못하는 줄 알았지. 근데 이거 먹어봤어? 이 간장게장 아무나 이렇게 못해? 이게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데. 오 여사 뭐해? 또 내올 게 있는 거야? 그러지 말고 나 이따 집에 갈 때 조금만 싸줘라. 아우, 그냥 대충 우리 먹는 거 준 거야. 내가 갈 때 조금씩 싸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어. 저는 간장게장이라는 말에 냉장고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저희 엄마표 간장게장을 발견했는데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거짓말 조금 보태서 저희 엄마 가게만큼 음식이 있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그 많은 음식으로 손님까지 접대하는 모습에 저는 그만 이성의 끈이 끊기고 말았고 시어머니의 체면 따위는 안중에 없어서 바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도 참 염치가 없네요. 지금 저희 엄마가 만든 음식으로 혼자 생색내시고 계셨어요? 저희 엄마 손목 나가서 수술하셔야 된대요. 뭐? 사돈이 수술을 하신다고? 근데 왜 여기서 열을 내냐? 그게 나 때문이라는 거야? 그리고 너는 여기 온 손님들 안 보여? 꼭 지금 난리를 쳐야겠니? 네, 저는 지금 해야겠어요. 저희 엄마, 어머님이 요구하는 음식들 만드시다가 손목 망가지신 거예요. 어머, 얘 웃기는 애네. 그게 왜 내 탓이야? 니네 엄마 업이 그런 걸. 그리고 너 좋게 말할 때 여기서 그만해라. 난 이 시어머니야. 어디서 이게 위아래도 모르고?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 엄마한테 갑질을 하셨어요? 시어머니면 뭐 서열이 높은 건가요? 저는 저 사람들한테도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을 누가 만들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기요, 제발 좀 들어주세요. 지금 드시는 음식은요? 야, 너 정말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 네,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요. 그 음식은요, 저희 시어머니가 하신 게 아니라 사돈한테 공짜로 해달라고 들들 볶아서 있는 음식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희 엄마는 하시던 가게도 접고 수술까지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입에들 맞으세요? 저는 그 사람들 다 들으라고 소리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옆에서 남편이 말리는데 말리는 그놈이 더 밉더군요. 그래서 홧김에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모조리 꺼내서 싱크대에 부어버렸고 다시는 우리 엄마한테 음식에다 바치라는 소리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한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날 아주 난리가 났죠. 시어머니가 자기 개망신 당했다며 울고불고 하셨고 남편도 꼭 그 자리에서 그래야만 했냐며 저한테 당장 시어머니에게 가서 무릎 꿇고 빌라고 했는데 제가 미쳤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엄마는 자기 엄마 때문에 수술까지 하는 마당에 나더러 가서 빌라고? 돌았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당신은 열 안 받을 것 같아? 내가 말했지? 당신 엄마가 하는 요구 다 안 들어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더라도 정당하게 돈 받아야 된다고. 아니, 장모님 손목이 꼭 우리 엄마 때문이라는 증거는 없잖아. 이건 좀 억지지 않아? 나도 장모님 손목 그렇게 된 건 너무 유감이지만 자기 도가 좀 지나쳐. 지나치다고? 자기네 집 냉장고 못 보고 하는 소리야?
그 많은 음식을 누가 했는데? 장모님 원래 손이 좀 크시잖아. 그래서 좀 많이 하셨나 보지. 그러게 적당히 좀 하시지. 너 죽을래? 저는 남편의 무책임한 말에 또다시 속에서 우라가 치밀었어요. 저런 걸 남편이라고 옆에 두고 살았다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 빌지 않을 거니 그런 줄 알고 그게 싫으면 이혼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했는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심이었죠. 그러자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 소리를 하냐며 다시 목소리를 키웠는데 그날의 감정 싸움은 끝이 나지 않고 길게 이어졌어요. 아직 신혼이던 시기였는데 저도 저대로 남편이 제 편이 아닌 자기 부모 편을 드니 섭섭한 마음이 컸어요. 그렇게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남편과는 보름 넘게 싸움을 했고 둘 다 팽팽한 평행선을 달렸는데 그러다 그놈이 자기 집에 제가 이혼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쪼르르 일러 바치면서 문제는 더욱 심해졌어요. 나다. 네가 우리 금쪽 같은 막내 아들한테 이혼 어쩌고 하면서 협박을 했다고? 협박이요? 제가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니 아들이 저더러 어머니한테 용서 빌라고 해서 싫다고 했고 계속 강요하면 이혼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사과는 어머님이 저희 엄마한테 하셔야죠. 저희 엄마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양도 많이 해달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리고 분명 전에는 저한테 알아서 성의 표시 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 성의 표시는 어떤 거였어요? 그야 나는 분명 택배 받을 때마다 전화해서 고맙다고 수고하셨다고 했어. 그러니까 말로 때우신 게 다인 거죠. 그리고 고맙다 수고했다 그런 소리는 정말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엄마가 아랫사람이에요? 야, 그럼 내가 니네 엄마 아랫사람이니? 그깟 음식 좀 받아먹는데 나더러 굽실거리라는 거야? 야, 나 이래봬도 사장 3호야. 알죠? 그리고 어머니야말로 그 망해가는 공장 누가 살렸는지는 잊어버리신 것 같네요. 아니, 사모님이 그깟 반찬값이 아까워서 공짜 찾으세요? 당장 저희 엄마한테 그동안 받아드신 반찬값 지불하시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세요. 안 그럼 저 정말 이혼할 거예요. 뭐야? 시어머니는 제 말에 불같이 화를 냈지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못하셨어요. 그도 그럴 게 제가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 말대로 그깟 반찬이 뭐라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나 너무 화가 났는데 아이도 없을 때 아니다 싶으면 얼른 정리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죠. 그래서 나름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도 받고 어차피 신혼집이며 제가 해온 것이 많아서 남편은 그냥 몸만 달랑 내쫓으면 됐었는데 시어머니도 생각이라는 걸 했는지 입원을 앞두고 있는 저희 엄마를 찾아가시겠다고 하셨나 보더군요. 그건 저희 엄마가 알려주신 건데 저희 엄마는 뭐하러 시어머니한테 자기 수술한다고 얘기를 했냐며 시어머니가 죄송해서 찾아오는 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엄마, 이참에 우리 시어머니한테 그동안 못 받은 반찬값 다 받고 손목 때문에 더는 음식 못 해드린다고 똑부러지게 말해. 알겠지? 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는데요. 그럼에도 시어머니 성격을 모르는 게 아니니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해서 친정으로 향했는데요. 마침 시어머니가 도착을 하셨는지 현관문에 낯익은 신발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사과하시나 보려고 일부러 인기척도 내지 않고 조심히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들어가자마자 경악을 하고 말았죠. 글쎄 시어머니라는 여자가 저희 엄마한테 1,000원짜리 한 장을 던지고 화를 내고 있었거든요.
아니, 내가 돈 준다고 했을 땐 받지도 않아 놓고 왜 자기 딸한테는 돈도 못 받았다는 듯 말해요? 알아서 대충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혹시 일부러 그런 거예요? 나한테 반찬 주기 싫어서? 정말 그 손목이 나 때문에 아픈 거예요? 쇼하는 거죠? 무슨 음식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면서 수술을 해? 왜? 내가 그러면 앞으로 반찬 보내지 말라고 할까 봐서요? 자, 여기. 그쪽 딸이 환장하는 돈 줬으니까 그쪽 손목이 나가든 말든 제때 맞춰서 우리 집에 반찬 보내요. 나는 이제 사돈이 해주는 반찬 아니면 밥을 못 먹어서. 저기 사부인, 그래도 그렇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나는 우리 딸한테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기껏 우리 딸 시어머니라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습니까? 그렇게 말한 적이 없긴 뭐가 없어요. 걔가 눈이 뒤집어져서 우리 집에 와서 난리를 치고 갔는데. 왜? 따님이 그런 얘기는 또 자기 엄마한테 안 하던가요? 나더러 자기 엄마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아주 큰 소리도 칩디다. 진짜 대단한 따님 두셨어요. 나이도 어린 우리 아들만 죽어나게 생겼지. 좌우관, 난 돈 줬으니까 반찬 만들어요. 진짜 누굴 거지로 알아? 지금 말 다 했어요? 우리 딸이 뭐 못할 말한 것도 아니네요. 우리 애가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솔직히 사실이죠. 저 사부인 요구하는 음식해서 보내는 거 힘들었어요. 그래도 우리 딸 예뻐해 주십사 하고 싫다는 소리도 한 번 안 하고 일하다가 손목이 나갔고요. 저러고 수술받고 좋아하는 가게 일 못하는 게 좋은 줄 아십니까? 우리 애가 이혼한다고 했다고요? 그럼 더 이상 제가 그쪽한테 베풀 호의도 없네요. 당장 나가세요. 뭐예요?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지금 보니까 모녀가 아주 똑같네.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에요. 내가 삶아 먹든 튀겨 먹든 내 마음이라고요. 딸 시집살이 시키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일부터 반찬 만들어서 우리 집에 보내요. 저는 더는 그 여자의 말도 안 되는 횡포를 봐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미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 여자의 만행을 핸드폰 동영상으로 찍었고 이내 친정 김치 냉장고를 열어서 김치가 가득 든 통을 하나 꺼냈고 그 길로 시어머니 얼굴에 부어버렸는데요. 시어머니가 외마디 비명도 지를 새 없이 김치와 김치국물이 머리에서 쏟아졌어요. 그리고 김치국물 범벅을 한 시어머니는 저를 죽일 듯 노려보셨는데 저 역시 똑같이 시어머니를 노려봤죠. 거기에 보란 듯이 남편한테 전화해서 당장 친정으로 튀어오라고 했는데요. 니네 엄마가 여기서 김치국물 뒤집어 썼다고 하니 제가 전화를 끊지도 않았는데 통화가 끊겨 있었어요. 그렇게 20분 정도 큰 소리를 내며 실랑이를 벌였을까? 남편이 도착했고 자기 엄마를 본 그놈이 깜짝 놀랐는데 시어머니는 눈물 연기까지 펼치며 저 망할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아니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하는 며느리가 어딨니? 내가 정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개모임 사람들한테 개망신당하고 지금은 이렇게 김치국물이나 뒤집어 썼어. 얼굴도 따갑고 눈도 따갑고 미치겠다고 라고 남편한테 호소했는데 저는 보란듯이 이번엔 소금을 한 주먹 가지고 와서 손수 뿌려드렸네요. 야,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왜? 음식에 환장하셨길래 본인이 음식이 되어보는 체험 시켜드리는 거야. 아니, 그깟 음식 안 먹으면 그만이지.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 더는 참을 수 없어. 나도 못 참아. 아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어른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 자기 이런 사람이었니? 그래, 난 원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사람이야. 사과하라고 했더니 어디서 1,000원짜리 딸랑 던지고 갑질을 해. 뭐? 우리 엄마가 그랬다고?
어디서 소설을 써? 그래, 나도 너같이 막대 먹은 여자랑은 더는 살기 싫다. 이혼해. 뭐? 지금 자네 내 딸한테 막대 먹었다고 했나? 어디서 감히 귀한 딸한테 그딴 소리를 해? 왜요? 저 사람은 저희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데 저는 못합니까? 그리고 장모님도 그래요. 장모님이 진작에 중간에서 잘 하셨으면 이럴 일도 없죠, 가족끼리. 가족 같은 소리 하네. 자네야말로 아주 못쓰겠구만. 이봐요. 그동안 나한테서 공짜로 받아간 음식값 제대로 지불해요. 이혼하면 남 입마당에 내가 그 돈을 안 받을 이유가 없지. 뭐예요? 치사하게 이제 와서 왜 이래? 그리고 그 음식들 당신 딸이 다 싱크대에 내버리고 갔어. 그럼 나는 몇 번 먹지도 못한 건데 내가 미쳤니? 그걸 돈을 주게? 그래, 그럼 이렇게 된 거 이판사판 하자. 오호라, 나랑 이판사판 할 정도는 되나 보지? 그래놓고 무슨 수술 타령. 그거 쇼 맞지? 참 부끄럽지만 그날 저희는 집안 대 집안으로 개싸움을 벌였어요. 그리고 다른 집에서 신고를 했는지 경찰들이 출동했고 저희는 나란히 경찰서에 갔는데 물티슈로 대충 닦은 시어머니한테 김치 신냄새가 진동을 했죠. 그리고 곧이어 연락을 받고 도착한 저희 아빠와 시아버님은 이 상황을 수습하고자 중간에서 노력했지만 이미 부부가 이혼에 합의를 한 마당이었기 때문에 더 어쩔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쌍방 폭행이었기 때문에 잘잘못을 가릴 것도 없었는데 그 길로 저는 그놈의 짐을 모두 제 집 밖으로 빼버렸어요. 그놈도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제가 내버린 자기 짐 챙겨서 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법원 앞에서 만나 이혼 서류 작성해서 접수하기로 했는데요. 다음날 그놈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올은 제가 당장 나오지 않으면 소송할 거라고 전화를 걸었는데 자기 집에 가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자기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며 말을 바꾸더군요. 아마도 시아버님이 저랑 이혼하면 공장이 다시 일이 없어질 테니 이혼하지 말라고 한 모양인데 저는 이미 그놈이랑 다시 어째 볼 마음이 없었어요. 당연하죠. 이미 그놈의 바닥을 다 봤는데 어떻게 이혼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잡소리 그만하고 나는 무조건 이혼할 거라고 통보한 뒤 바로 변호사 선임에 이혼 소송 진행했는데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제가 유리한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시아버님 공장에 맡겼던 물량도 전부 빼서 다른 공장에 맡겼는데 그러니 죄송하지만 시아버님만 발을 동동거리게 되셨죠. 그러자 일주일도 되지 않아 시어머니가 찾아와 쩔쩔매며 미안하다고 비셨는데 저는 됐다고 했어요. 예, 내가 그때는 정말 귀신에 씌었나 봐.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 니들 이혼하지 마라. 내가 니네 엄마, 아니 사부인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게. 우리 남편 지금 죽는다고 난리다. 죄송해요. 이미 그러기엔 제 마음도 식었고 늦었어요. 그러게 제가 몇 번이고 경고 드렸잖아요. 그때 정신 차리시지.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나는 그냥 그게 그렇게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근데 네가 너무 뭐라고 하니까 나도 자존심에 그만. 됐고요. 더는 불필요한 에너지 쓰고 싶지 않으니까 깨끗하게 정리하고 각자 알아서 잘 살아요. 예, 네가 그렇게 우릴 버리면 너는 잘 살지 모르지만 우린 잘 못 살아. 니네 시아버지 공장에 기계도 이번에 대출받아서 들여놨고 나도 여기저기 빌린 돈이 많아서. 그럼 더더욱 저랑 저희 부모님한테 잘하셨어야죠. 그럼 저도 저희 엄마도 어머니한테 잘했을 텐데. 이제 떠난 버스에 손 그만 흔드세요. 저 바빠요. 이래야 하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저는 매몰차게 시어머니를 저희 사무실에서 내보냈어요.
그러자 그 다음 날엔 남편이 찾아와 빌었는데 그놈은 상대도 해주지 않았죠. 대신 그놈 핸드폰에 제가 녹화한 동영상 파일을 보내줬는데요. 지도 그거 보고 느낀 바가 있긴 한지 그 뒤 저를 찾아오거나 전화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이혼은 제가 원하는 대로 끝났고 저는 그놈한테 받을 수 있는 모든 비용을 청구했는데 그 돈에는 저희 엄마가 힘들게 해다 바친 반찬값도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젠 공짜가 아닌 아주 비싼 반찬을 드신 꼴이 되었죠. 원래 공짜 밥을 먹으면 탈이 나는 건데 시어머니였던 그 아줌마가 부디 그걸 뼈저리게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삐뚤어진 식탐 때문에 아들이 이혼당하고 당신 남편 사업 망하게 만들었으니 느끼신 바가 많기를 바라봅니다. 솔직히 다른 이유도 아니고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하게 된 사람은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제 입장에서도 이혼 사유가 남들한테 얘기하기 좀 창피스러운데 그놈의 형과 누나도 창피스러웠는지 전면에 나서지 않더라고요. 저라도 자기 엄마가 부끄러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혼하고 다시 그 집을 전세로 놓았고 저는 친정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요. 저희 엄마는 가게도 정리하시고 지금은 수술받고 쉬고 계세요. 제가 꼬박꼬박 생활비 준다고 절대 일하지 말라고 하니 이제부터는 딸이 하는 말을 잘 듣는 엄마가 되겠다고 하면서 이제야 삶의 여유를 누리고 계시죠. 그리고 이렇게 좋은 걸 왜 진작에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활짝 웃으시는데 저희 엄마는 자기가 저한테 결혼하라고 시켜 일이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괜히 제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괜히 딸 자식 결혼 한번 시켰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제가 너무 죄송하기만 했는데 그래서 당분간은 다른 건 됐고 저희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지낼 생각입니다. 말이 효도지 저는 저희 엄마가 해주시는 밥 맛있게 먹으며 사업 잘하고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같은 건 그냥 하지 않았을 걸 후회만 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도 딱 1년만 살아보고 할 건데 결혼식 끝나자마자 해버린 것도 너무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도 말했지만 미혼인 분들은 꼭 1년은 살아보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으로 공짜 좋아하고 식탐 많은 그 아줌마가 자기 식구들한테 원망 받으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마음이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이렇게나마 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속이 시원합니다. 솔직히 너무 창피해서 주변 사람들한테는 왜 이혼했는지는 상세하게 말하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풀어놓을 곳이 있어 너무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3년차 여성이에요. 지난 3년 동안 아내로서 엄마로서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제 딴에는 한다고 하며 살았는데 얼마 전에 벌어진 사건 하나로 모든 게 다 무너져버린 기분입니다. 제가 제 손으로 신우이를 교도소에 넣었거든요. 딱 여기까지만 들으면 제 직업이 형사나 변호사 같은 게 아닐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직업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쪽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죠. 신우이와 저는 중학교 동창이기도 해요. 학창시절엔
노는 친구들이 달라서 얼굴만 아는 정도였기 때문에 신우이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 잘 몰랐어요. 남편과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학교 졸업 후 처음 얼굴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신우이의 본색에 대해서는 결혼식 날 예식장에 와주었던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죠. 서연아, 너 정은이 동생이랑 결혼하는 거였어? 기집애, 진작 말하지. 네 결혼식 날 네 남편 혼주석에 앉은 정은이 보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아니? 이미 결혼식까지 올린 마당에 이런 말하는 거 도움이 안 되겠지만 너 조심해. 정은이 걔 손버릇 안 좋아. 그때는 그래도 내 남편 누나라서 감싸주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오히려 친구한테 한 소리 했어요. 야, 어릴 때 좀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을 도둑으로 낙인을 찍으면 어떡하니? 철없을 때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은 전혀 안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 내 앞에서 정은이 흉 보지 마. 솔직히 그런 말 듣는 거 불편해. 제가 정색을 하며 말하자 친구도 그 후로는 제 앞에서 신우이에 대해 더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실수를 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결혼할 때 이모가 선물로 해준 티파니 목걸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우리 부부 외에는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데 말이죠. 자기야, 혹시 내 티파니 목걸이 못 봤어? 분명히 보석함에 넣어뒀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네? 글쎄, 난 못 봤는데. 잘 찾아봐. 목걸이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설마 사라졌겠어? 자기가 어디다 두고 깜빡하는 거겠지. 그때는 제가 실수로 어딘가에 두고 못 찾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회사에 출근할 때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저는 점심시간 무렵 결국 조퇴를 하게 됐고 집에 돌아와 한숨 자려고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씻고 있을 무렵 욕실 문이 벌컥 열린 거예요.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저 외에 남편밖에 없기 때문에 남편이 일찍 돌아왔나 생각했죠. 그래서 옷도 벗은 채 샤워 커튼을 열어 젖혔는데 글쎄 신우이가 욕실 문틈으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있지 뭐예요. 엄마야, 정은아, 네가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웬일이니? 아니, 곧 현관문은 어떻게 열고 들어왔어? 그러자 신우이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열고 오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왔지. 비번 내 동생 생일이던데? 야, 근데 너야말로 이 시간에 왜 집에 있냐? 너 설마 회사 잘렸어? 아니, 집주인이 이 시간이든 저 시간이든 집에 있는 게 뭐가 이상해요? 외부인인 자기가 우리 집에 있는 게 이상하죠. 할 말은 많았지만 너무도 태연한 신우의 태도를 보니 오히려 내가 과민 반응을 하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서 일단 씻고 얘기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찜찜한 마음으로 샤워를 마치고 나왔더니 신우이가 마치 자기 집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멋대로 냉장고에서 주스를 꺼내 마시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빤히 쳐다봤더니 대뜸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주스 좀 꺼내 먹었다고 기분 나빠서 그러는 거야? 야, 이깟 주스가 얼마나 한다고 그러냐? 너 보기보다 쫌팽이구나. 집도 잘 사는 애가 완전 실망이야.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네 태도가 이상하잖아. 남의 집에 멋대로 들어온 것도 그렇고 아무리 동생네라고는 해도 엄연히 집주인이 있는데 네 멋대로 냉장고까지 뒤지는 거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남의 집? 야, 너 말 다 했냐? 여긴 네 집이기도 하지만 내 동생 집이기도 해. 설마 너 결혼할 때 니네 친정에서 이 집 해줬다고 그거 생색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와, 홀딱 깬다 진짜. 평소에도 너 내 동생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니?
집주인 행세하며 내 동생 기죽이냐고. 똑똑히 들어. 난 딴 건 다 참아도 내 동생 무시하는 건 절대 못 참아. 아무리 니네 집이 잘 살아도 그렇지. 내 동생한테 막대하는 건 눈 뜨고 못 본다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더니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화가 났는데 되려 저한테 잘못을 떠넘기려고 하는 건지. 안 그래도 몸도 안 좋던 상황에 한참이나 말다툼을 했더니 머리가 깨져나갈 것 같아서 그날은 대충 마무리하고 신우이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낮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더라고요.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눈치였는데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을 않더라고요. 저도 길게 얘기할 몸 상태가 아니어서 일단은 신우이한테 주의 좀 주라고 말하고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심이 생기는 거 말이에요. 그날 우리 집에 무단 침입한 신우이를 보아하니 평소에도 우리 부부가 없을 때 그런 식으로 집에 들어왔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라진 제 티파니 목걸이도 제 부주의가 아닌 신우이 짓일지도 모른다는 의심까지 이어졌죠. 그래서 일전에 저한테 신우이에 대해 안 좋게 얘기했던 친구한테 전화해 신우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언제는 내 앞에서 그런 소리 말라고 하더니 직접 전화까지 걸어 신우이 얘기를 묻는 걸 보고 친구는 뭔 일이 있구나 싶었는지 기다렸다는 듯 얘기를 풀어놓더군요. 걔 학교 다닐 때도 손버릇 안 좋기로 유명했어. 걔가 있는 밤마다 매번 돈이랑 휴대폰, 심지어 옷까지 없어져서 난리 났었잖아. 매번 자기가 안 그랬다고 딱 잡아떼더니 한 번은 지도 깜빡하고 지가 훔친 옷을 학원에 입고 온 거 있지. 그게 한국에 안 들어오는 브랜드여서 딱 걸렸잖아. 그런데도 끝까지 시치미를 떼는데 걔 정말 장난 아니었다. 너는 우리랑 같은 학교를 안 다녀서 잘 모르겠지만 나랑 민주는 고등학교도 정훈이랑 같이 다녔잖아. 고등학교 때도 걔가 도둑질해서 전교가 발칵 뒤집어졌었어. 딴 사람도 아니고 선생님 시계를 훔쳤었거든. 걔네 아빠가 학교에 와서 빌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근데 그 시계가 그 선생님 예물 시계라서 가격이 꽤 됐었거든. 그때 꼼짝없이 경찰이 넘어갈 뻔했는데 하필 그때 정훈이네 엄마가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불쌍하다고 산처해 주셨지 뭐. 야,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고등학생 때 수백만 원짜리 시계까지 훔쳤던 앤데 지금은 오죽하겠니? 근데 너도 뭐 없어진 거 있어? 나한테 신우이 흉보 좀 말라고 하더니 먼저 전화해서 묻는 건 너도 무슨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뭔데? 걔가 뭘 훔쳐간 건데? 아직 심증만 있을 뿐인데 이모가 해준 티파니 목걸이가 없어졌어. 근데 웃긴 건 우리 부부가 회사에 간 사이 정은이가 우리 집에 드나들었던 것 같다는 거야. 남편도 나도 현관 비번을 알려준 적 없는데 하루는 지가 직접 열고 집에 들어왔더라고. 증거도 없으니 몰아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른 척 하자니 자꾸 의심이 들고 나 정말 미치겠다니까. 야, 그거 빼박이야. 와, 정은이 걔 정말 웃기는 애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올케 물건까지 손을 대냐? 그러지 말고 집에 몰카 설치하는 건 어때? 요즘은 애완견 카메라도 있고 딱히 불법적으로 하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 네 남편이 뭐라고 하면 도둑들까봐 설치했다고 잡았대. 친구 말을 듣고 보니 좋은 생각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는 따로 말 않고 집안 곳곳에 눈에 안 띄는 자리마다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집 밖에서도 휴대폰으로 방향 설정까지 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여가 지난 어느 날, 그동안 별일이 없길래 몰카 영상을 살피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한번 켜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왜 가끔 그런 촉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때 신우이가 저희 집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 잡힌 거예요. 자연스럽게 드레스룸에 들어가 제 옷들을 입어보고 장신구들도 몸에 걸쳐보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중에 하나인 귀걸이를 자연스럽게 자기 백에 담아가는 거 있죠. 와, 손동작이 어찌나 능숙하고 자연스럽던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주 주말에 남편과 함께 시댁에 찾아가 일부러 신우이한테 친한 척 들이댔어요. 방심하게 만들려고요. 그리고는 신우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신우이 방에 들어가 방을 뒤져댔죠. 시작은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지만 결과를 보니 세상에. 신우이 옷장과 서랍 곳곳에 제 티파니 목걸이부터 일전에 훔쳐간 귀걸이, 거기다 제가 그간 없어졌는지 눈치채지 못했던 백과 옷들이 잔뜩 있지 뭐예요. 화장실에서 나온 신우이는 제가 자기 방을 뒤지고 있는 걸 보고는 빽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누구 맘대로 내 방을 뒤져? 누가 보면 제가 못할 짓이라도 한 것 같더군요. 홍정은, 네가 지금 해야 할 말은 그게 아닐 텐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 옷이랑 백, 귀금속들이 왜 네 방에 있어? 난 이거 너한테 준 기억이 없는데? 말해봐, 이 기집애야.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남편이 신우이 방으로 달려왔어요. 저는 보란듯이 남편 앞에서 신우이가 한 짓을 까발렸죠. 그랬더니 어땠는지 아세요? 남편이 제 팔을 끌고는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 들을까봐 소리까지 죽여 그러더군요. 안 그래도 당신 목걸이 없어졌다고 했을 때 진작 말하려고 했는데 실은 우리 누나 도벽이 있어. 생리 때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대. 도벽 고치려고 병원에도 다녀보고 심리치료도 했는데 아직 안 고쳐졌나 봐. 그런데 자기야, 우리 아버지는 이제 다 나은 줄 알고 계셔. 누나가 고등학생 때 도벽 때문에 크게 사고를 쳤거든. 그 충격으로 엄마까지 세상 떠나시고 아빠랑 누나 사이가 정말 안 좋았어. 아직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진 편이거든. 그런데 누나가 자기 물건에 손댄 거 아시면 이젠 정말 두 사람 관계는 끝나는 거라고. 정말 미안한데 당신이 한 번만 조용히 넘어가 주면 안 될까? 내가 누나한테는 알아듣게 잘 말할게. 아니, 앞으론 절대 우리 집에 얼씬도 못하게 할게. 제발 부탁해. 지금까지 남편과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는 동안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잔뜩 겁을 먹은 눈동자에 입술까지 파르르 떨고 있었거든요. 누나 때문에 엄마까지 잃고 그로 인해 가족끼리 사이도 멀어졌으니 그동안 말은 안 했어도 얼마나 혼자 소가리를 했겠어요.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서 저도 더는 고집을 부릴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일은 남편한테 맡기기로 했어요. 남편이 신우이한테 어떻게 말을 했는지 이후로는 신우이가 우리 집에 몰래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물론 제 물건들도 다 돌려받았고요. 한 차례 폭풍우가 몰아치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가 모든 게 잠잠해졌고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양쪽 집안 모두 통틀어 첫 아기였기에 우리 딸은 온 집안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태어날 수 있었죠. 특히 몇 년째 암투병 중이던 친정엄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기뻐하셨어요. 세상에, 너 태어났을 때랑 완전 판박이다. 우리 딸이 아직 애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아이도 낳고 이제 어엿한 엄마가 됐구나. 우리 손녀를 보니까 너 낳았을 때가 생각난다. 그땐 우리 형편이 많이 안 좋았거든. 네 아빠가 병원비 마련한다고 나가서는 출산하는 순간까지도 돌아오지 않는 거야.
진통은 몰려오고 네 아빠 걱정도 되고 이러다 병원비 못 내서 가난아기랑 같이 쫓겨나면 어쩌나 조바심도 나고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막상 널 낳고 나니까 그런 감정들이 싹 사라지는 거 있지. 갓 태어난 아기가 또랑또랑하게 눈을 뜨고 있는데 마치 날 위로하는 것 같았다니까. 넌 나한테 그런 딸이었어. 네 딸도 너한테 그런 소중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시면서 혹시라도 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당신이 잘못되면 어쩌나 그가 노심초사했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기운이 올랐어요. 아이를 낳기 전이었다면 몰랐을 감정이었죠. 누군가의 딸로 살다가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이제는 하나의 엄마가 되면서 그때마다 각각의 감정을 느끼게 됐지만 그중 최고를 꼽으라면 단연 엄마가 되는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일 거예요.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가슴 벅찬 감동이었거든요. 엄마가 된다는 건 그렇게 오묘하고 특별한 거였어요. 그걸 알게 되니까 그동안 엄마한테 했던 제 행동들이 그렇게 죄송할 수가 없더라고요. 학교 갈 때 현관까지 밥그릇을 들고 쫓아나와 밥 한 숟가락을 더 먹이겠다고 제 짜증을 다 받아냈던 엄마가 암선고를 받고도 제 결혼에 피해가 갈까봐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두려움과 싸웠던 엄마가 너무 가엾고 대단하게만 느껴졌어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았거든요. 엄마, 난 엄마처럼은 못할 것 같아. 아무리 내 딸이지만 내가 엄마한테 했던 것처럼 못되게 굴면 정남이가 싹 떨어질 것 같거든. 엄마 도대체 내 성과를 어떻게 받아준 거야? 나도 너 미워했어. 너는 기억 안 나겠지만 네가 한 번씩 내 속을 뒤집을 때면 너 잘 때 몰래 가서 머리를 쥐어박기도 했으니까. 몰랐지? 그런데 가끔은 그렇게 얄밉던 네가 한 번씩 예쁘게 굴 때면 세상을 다 내 품에 안겨준 것처럼 기쁘고 그랬어. 그게 엄마야. 너도 자식 키워보면 알게 될 거야. 그때 엄마가 해주셨던 그 말을 아직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저도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의 엄마가 그랬고 또 그 엄마의 엄마가 그랬을 테니까요. 하지만 엄마가 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편할 때라고 하던 선배들의 말이 사실이었거든요. 딸아이가 시도 때도 없이 울고 먹고 싸고 하는 사이 저는 말 그대로 사투를 벌였어요. 다른 것도 아닌 잠과의 사투를요. 내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잠과 싸우며 공부했던 시기인 고3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퇴근도 없고 방학은 꿈도 못 꾸고 매일 매 시간을 5분 대기조처럼 눈을 뜨고 있어야 하니 정말 미칠 노릇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암투병 중인 엄마한테 육아를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고 퇴근 후에 지친 몸으로 돌아온 남편한테 아이를 맡기고 잘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한 가지 제안을 한 거예요. 당신만 괜찮다면 누나한테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요즘 일 그만두고 집에서 쉬는 것 같은데 말이야. 돈 주고 남을 부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남보다는 누나가 낫지 않겠어? 자기 조카인데 신경을 써줘도 더 써줄 테고 말이야. 사실 신우이랑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얼굴을 붉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불편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중학교 동창이라서 그런가? 신우이라는 느낌보다는 별난 동창 정도랄까요? 그리고 남을 집에 들이면 저도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라서 남편 뜻을 따르게 되었죠.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모른 채 말이에요.
그래도 처음엔 꽤 괜찮았어요. 남편 말대로 자기 조카라서 그런가 우리 딸한테 엄청 잘 하더라고요. 육아를 돕겠다고 육아 관련 동영상도 보고 책도 사서 읽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사실 저도 애 키우는 건 처음이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서툴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또래가 있으니까 훨씬 심적으로도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놈의 도형만 아니면 꽤 괜찮은 애란 생각까지 들 정도로요. 시누이가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다 보니 가끔 저 대신 제 친정에도 드나들게 되었어요. 엄마가 밑반찬이며 특식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시누이가 가서 받아오곤 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 엄마와도 많이 친해진 것 같더라고요. 비록 시누이 입장이긴 해도 저랑은 중학교 동창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당신 딸을 도와주고 있다고 하니 엄마 입장에선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하루는 시누이가 못 보던 팔찌를 끼고 있길래 샀냐고 물었더니 저희 엄마가 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격이 꽤 되는 고가 브랜드 제품이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건 알지만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시누이를 의심했어요. 혹시 저 팔찌도 우리 엄마 보석함에서 훔친 게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시누이가 마트에 간 사이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죠. 엄마, 혹시 엄마가 정은이한테 팔찌 사줬어? 아니, 오늘 보니까 팔에 못 보던 팔찌를 끼고 있더라고. 그거 300도 넘는 건데 지가 무슨 수로 그런 걸 사. 말로는 엄마가 줬다고 하는데 전적이 있어서 믿음이 가야 말이지. 정말? 엄마가 사준 거야? 아, 그래도 그렇지. 그 비싼 거 사줬어. 우리도 충분히 수고비 주고 있는데. 알았어. 끊어. 그렇게 막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는데 왠지 뒤통수가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봤더니 글쎄 시누이가 도끼 눈을 뜨고 저를 지켜보고 있지 뭐예요. 모르긴 해도 제 통화 내용을 다 들은 모양이었어요. 저는 지은 죄가 있으니 꼬랑지를 팍 내리고 사과부터 했죠. 정은아, 내가 정말 미안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 생각이 너무 짧았어. 많이 화났지? 나라도 화났을 거야. 어떻게 하면 네가 기분이 좀 나아질 수 있을까? 말만 해. 내가 뭐든 다 들어줄 테니까. 그러자 시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뭐든 다 들어줄 거야? 그 말 바꾸기 없기다. 일단 지금은 딱히 생각나는 게 없고 떠오르는 게 생기면 그때 얘기할게. 도대체 뭘 해달라고 할지 살짝 겁이 나기는 했지만 지은 죄가 있으니 일단은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불안불안하던 그놈의 소원이 뭔지 밝혀지게 되었죠. 시누이가 원한 건 돈도 아니고 값비싼 백이나 구두도 아닌 각서였어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든 한 번은 꼭 용서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죠. 네가 날 죽여도 용서해야 되는 거야? 아니,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여기 명시된 문구가 좀 걸려서 법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무조건 용서한다 라고 적혀 있잖아. 이건 누가 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일까지 하겠다는 의미잖아. 그지? 야, 너 자꾸 꼬치꼬치 따질 거야? 그래서 사인 안 하겠다는 거야 뭐야? 네 입으로 말 안 바꾼다고 철석같이 약속해놓고는 이제 와서 오리발림일 셈이야? 그리고 설마 내가 널 죽이게 하겠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알았어, 사인할게. 근데 정말 이걸로 되겠어? 난 또 네가 이참에 명품백 하나 사달라고 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이라도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돼. 하지만 웬일인지 신우이는 제 사인이 명시된 각서를 들고는 의기양양하게 안방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이날의 각서 한 장은 1년 뒤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죠. 제가 육아에 치여 사는 동안 저희 친정엄마는 암세포와 사투를 벌이셨어요. 어떻게든 이겨내서 손녀딸이 결혼하는 모습까지 보시겠다고 하셨지만 결국엔 그럴 수 없게 되었어요. 암 판정을 받은 지 3년 반 만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이제야 조금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빨리 제 곁을 떠나실 줄은 몰랐어요. 장례식 내내 그동안 엄마한테 못되게 굴었던 것만 생각나서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조금 더 살가운 딸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더는 현관까지 달려나와 내 입에 먹을 걸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렇게 서글프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빠한테는 죄송하지만 제 영혼의 절반이 떨어져 나간 기분이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장례식에 온 친지분들과 친구들은 제가 정신을 잃을까봐 안절부절을 해야 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신우이가 제 딸을 돌봐주고 있어서 딸 걱정 않고 엄마와 마지막 이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아빠를 모시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저도 저였지만 이럴 때 아빠 혼자 엄마 흔적으로 가득한 집에 들여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신우이한테 미리 연락을 하고 친정으로 갔던 건데 앞서 집으로 들어가신 아빠가 다시 되돌아 나오시더라고요. 서연아, 들어오지 말고 거기 있어. 홍서방은 경찰에 신고 좀 해주게. 장례 치르는 동안 집에 도둑이 든 모양이야. 이미 빠져나간 건지 아직 집에 있는 건지 모르니까 밖에서 기다리다가 경찰이 도착하면 함께 들어가자고. 황당한 상황에 아빠와 우리 부부는 경찰이 올 때까지 대문 밖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간 경찰들이 안전하다는 말을 해준 뒤에야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거실과 주방, 그리고 아빠 서재는 손이 탄 흔적이 없었는데 엄마가 주로 사용하시던 안방과 드레스룸은 아주 초토화가 된 상태였어요. 심지어 엄마가 아끼는 보석을 넣어둔 거울 뒤 금고도 몽땅 털어갔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결혼 전 제가 쓰던 방으로 가봤어요. 그 방에 학생 때 쓰던 귀금속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대학에 합격했을 때 엄마가 직접 디자인해서 주문한 반지도 있었기 때문에 방까지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방문을 연 순간 제발 아니기를 바라던 제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이미 한바탕 쓸고 간 뒤더라고요. 귀금속은 물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샀던 가방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일단 신고 접수를 받은 경찰은 금방 CCTV를 확인한 뒤 연락을 주겠다고 했어요. 사실 그까지 보석들은 그리 아깝지도 않았어요. 다만 엄마의 손때가 묻은 유품들을 도난당했다는 사실에 화가 날 뿐이었죠. 남편과 둘이 어느 정도 정리를 끝내자 아빠가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예빈이 걱정돼서 안 되겠다. 니들은 집에 가봐라. 사돈 처녀가 봐준다니 안심은 되지만 그래도 엄마가 애를 오래 떼어놓으면 안 좋아. 아빠는 괜찮으니까 어서 가봐. 장례 기간 동안 아주머니도 집에 안 오셔서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아빠 혼자 두고 가요? 그러지 말고 그럼 우리 집으로 가세요. 그렇게 해야 내가 마음이 덜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요, 장인어른. 저희랑 같이 가세요. 도둑도 들어서 어수선한데
아버님만 두고 저희가 어떻게 갑니까? 저희랑 같이 가세요. 아빠는 몇 번이나 사양을 하시다가 결국 저희와 함께 저희 집으로 가셨어요. 집에 가보니 딸아이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신우이 혼자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서 아빠를 모셔왔다고 하자 신우이가 요즘에도 보석 털이범이 있냐며 놀라더라고요.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집 주변에 CCTV가 꽤 많아서 범인은 금방 잡힐 거야. 그나저나 고마워. 네가 우리 예빈이 잘 돌봐준 덕분에 엄마 잘 보내드릴 수 있었어. 그나저나 니네 친정 근처에 CCTV가 그렇게 많았어? 내가 볼 때는 몇 개 없어 보이던데? 아, 그게 그 주변에 연예인들도 많이 살고 정치인들도 많이 살아서 개별적으로 단 CCTV가 좀 많은 편이야. 우리 집만 해도 마당이랑 현관 쪽에 숨겨둔 카메라가 좀 되거든. 그거 돌려보면 범인은 금방 잡을 거야. 그러자 순간 신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그리고는 말을 더듬으며 그러더군요. 너, 나 좀 잠깐 보자. 어서. 소리까지 지르며 저를 안방 화장실로 끌고 간 신우이는 주변을 살피곤 문을 걸어 잠궜어요. 너 나한테 각 써줘줬던 거 기억하지? 그거 이번에 지켜줬으면 좋겠어. 뭘 지켜달라는 건데? 너 뭐 잘못한 거 있어? 니네 집 도둑 든 거 내가 한 거야. 나도 안 그러려고 했는데 생리기간에 잠깐 미쳤었나 봐. 다시 가져다 놓으려고 했었는데 괜히 그랬다가 의심 살 게 뻔해서 그냥 도둑 든 것처럼 어질러 놓고 왔어. 난 니네 집에 CCTV가 있는 건 몰랐지. 그러니까 네가 사돈 어른한테는 범인 잡아서 물건 돌려받았다고 하고 경찰엔 신고 취소해. 나랑 약속했잖아. 내 말 들어주기로. 신우이는 제 팔을 끌어잡으며 되려 당당하게 요구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우리 엄마 유품에 손을 대고도 뻔뻔하게 구는 이 기집애를 도저히 가만둘 수 없었죠. 각서요? 공중도 안 받은 그깟 종이 쪼가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제가 겁을 내겠어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유품을 훔쳐가 놓곤 뭐가 어쩌고째? 각서? 내가 지금 그 종이 쪼가리 하나에 내 엄마 유품 훔쳐간 도둑년을 옹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웃기지 마, 이 도둑년아. 내가 아까 우리 집 털린 거 보고 무슨 생각까지 했는 줄 알아? 속으로 엄마한테 기도까지 했어. 엄마 물건 훔쳐간 도둑 평생 발 못 뻗고 자게 해달라고 빌었다고. 근데 뭐? 각서 내용을 이행하라고? 경찰에 신고를 취소하라고? 미쳤냐? 내가 대가리에 총을 맞아도 절대 신고 철회는 안 해. 그러자 신우이가 헛웃음을 치며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약속은 개뿔. 네가 그러면 그렇지. 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냐? 어차피 니네 엄마는 죽었고 죽은 사람 물건은 태워주는 게 관행 아니야? 불태워 버리나 내가 가져다 쓰나 다를 게 뭐 있냐고. 요즘처럼 환경 어쩌고 하는 시절에 내가 알아서 가져가 줬으니 오히려 땡큐 아니니? 경찰 부를 거면 마음대로 해. 난 안사돈 부탁받고 가져간 거라고 할 테니까. 엄마 유품 끌어안고 질질 잘 옳게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할 거라고. 그때였어요. 화장실 문고리가 달그락거리더니 툭 하고는 열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잔뜩 화가 난 남편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 누나 손목을 잡아채더니 사납게 끌고 나가더군요. 남편은 완력으로 신우이를 저희 아빠 앞에 무릎 꿇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실은 제 누나가 도벽이 있어요. 특정 주기가 되면 제어가 안 될 정도라서 장모님 물건에 손을 댄 모양입니다. 하지만 누나도 자기가 원해서 한 짓은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벌인 짓이거든요. 외람되지만 장인어른께서 넓은 아량으로 용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제가 똑바로 단속하겠습니다. 심렵게 쳐들여서 죄송합니다. 누나, 뭐해? 당장 사과 안 드리고. 그러자 신우이는 고개를 조아리며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아빠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사위가 이렇게 나오는데 용서 못한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이 전혀 용납이 안 됐어요. 일전에 신우이가 제 목걸이를 훔쳤을 땐 남편 뜻을 따라주긴 했지만 이번 일은 다르잖아요. 그저 충동에 의해 도둑질을 했다기보다는 누가 봐도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형태니까요. 게다가 범인이 곧 잡힐 거라는 말에 각서를 운운하며 없던 일로 해달라고 한 거 보세요. 이게 무슨 심리불안에 따른 도벽이에요. 저는 도둑질을 한 신우이도 용서가 안 되지만 매번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자기 누나를 감싸고 도는 남편이 더더욱 이해도 용서도 안 됐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말을 했죠.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해? 특정 주기마다 생기는 도벽이라고 했지? 당신이 말하는 그 주기는 생리기간을 말하는 걸 테고. 과연 당신 말처럼 그럴까? 야, 홍정은, 너 지금 생리 중이니? 아니지? 그러자 신우이는 죽다 살아난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나 지금 생리기간 맞아. 내가 이때만 되면 나도 모르게 도벽이 생기거든. 미안해. 서연아.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남매가 쌍으로 쇼를 하는 모습을 보니 기가 막혔어요. 홍정은, 너 생리주기 되려면 2주 정도 남았잖아. 내 말이 틀려? 그럼 지금 나랑 욕실 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 야, 아무리 내가 잘못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런 걸 확인하겠다는 게 말이 되니? 서연이 너 정말 너무한다. 아무렴 내가 안 하는데 한다고 거짓말을 하겠어? 진짜 억울해. 억울한 거 좋아하시네. 야, 내가 네 생리 주기를 어떻게 아는지 알아? 네가 우리 집에서 내 생리대 훔쳐 쓰는 거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아는 거야, 이 도둑년아. 넌 물건만 훔치는 게 아니라 거짓말도 잘하는 모양이다. 네 동생은 그 말에 빈번히 속아주는지 모르겠지만 난 달라. 멍청하게 눈 감고 귀 닫고 그저 피부치라고 무조건 편들 생각부터 하진 않는다고. 네가 아까 그랬지? 어차피 태울 엄마 유품 네가 알아서 훔쳐가 줬으니 좋은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나도 좋을 일 한번 하려고 한다. 너 같은 애는 가만 놔두면 어차피 절도죄로 감방 드나들 팔자니까 이참에 내가 미리 감방 보내줄게. 어때? 굉장히 고맙지? 그리고 당신 정신 좀 차려. 심리적 불안에 따른 도벽? 웃기고 앉아있네. 사실은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당신 누나 생리기간 아니어도 습관적으로 도둑질한다는 거. 당신은 그저 일 커지는 게 싫었던 거야. 주변에 자기 누나가 도둑질한다는 거 들킬까봐 대충 가리고 살고 싶었던 것 뿐이라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그게 가능한 일인가? 암튼 정은이 넌 이참에 죗값 달게 받을 생각이나 해. 당신도 잘 처신해야 할 거야. 앞으로 우리 예빈이 앞에서 당당한 아빠가 되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책임 회피하고 살다가 이혼당할지 잘 판단하고 행동하라고. 난 지금의 당신이라면 절대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며칠 뒤
CCTV를 검사한 경찰은 제 시누이를 불법 치니까 절도죄 명목으로 체포해 갔어요. 시아버지는 저희 아빠를 찾아와 사과를 하시며 제값 제대로 치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선처는 하지 말아달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이거야말로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버님이라고 이러시기 쉬우셨겠어요?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교도소에 보내고 싶겠어요. 하지만 죄값을 치르지 않고 죄만 기다려주다가는 죽을 때까지 온전한 인간이 되기 힘들다는 걸 알기에 독하게 마음먹으신 거겠죠. 이런 모습을 남편도 닮았어야 하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누이 절도권으로 우리 부부는 현재 별거 중에 있어요. 남편은 자기가 많이 뉘우쳤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람이 어디 그리 쉽게 변하나요? 그래서 아직은 남편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딸을 보면 아빠 자리를 오래 비워두는 게 안 좋다는 건 알지만요. 부모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는 자식이 바른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건 잘못이니까요. 앞으로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부모다운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판단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늘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